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마켓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양 시장이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2,600선 깨지고 2,500선 깨지고요. 2,400선까지 현재 무너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400선보다 더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자금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지금 지속적으로 외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 국내장에서 떠나는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떠나서 찾는 곳은 바로 미국 시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쪽의 소식, 우리 시장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지 해당 시그널들과 힌트들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43,958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0.11%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뚫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습니다. 네, 결국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19,000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6,000선을 돌파를 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는 6,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S&P 500 지수 오늘 시장에선 결국 이 6,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중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고점 부근에서 관망세를 지속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외신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나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돌아왔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수는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시장에서 기다렸던 것은 경제 지표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됐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래도 예상치와 부합했다라는 데 대해서 큰 점수를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레이드 세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이제 멈출 때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상반기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두 가지 포인트가 바로 연준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준과 인플레이션이 이제 걱정이 어느 정도 좀 멈출 때가 됐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러셀 2000 지수도 괜찮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난주에만 러셀 2000 지수는 8.6%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대형주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함께 랠리를 보이는 그러한 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3,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돈이 계속해서 복사가 되는 긍정적인 장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0.5%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면 최근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주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어도비 1.6% 넘게 상승세, 팔란티어 1.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한국 증시에 다시 한번 오늘 악영향 줄 가능성 커 보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AMD도 2% 넘게 하락세, 퀄컴도 1.5% 넘게 하락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보였던 종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장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1% 넘게 상승세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 수준에서 다만 뭐 신용평가사 그리고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4% 넘게 상승세 그리고 결국에 테슬라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 1.3% 넘게 하락세, 메타가 0.4% 하락세.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할지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켓워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그리 강하지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어떠한 실적을 내놓을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을지 혹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약간 좀 밑도는 실적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애플입니다. 에버코어가 간밤에 극찬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이 2025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CNBC의 보도가 나왔고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계속해서 후발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라면서 가정용 난임 추적기의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죠. 블랙 프라이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존의 주가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는 데에는 결국에는 미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부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다시 한번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도주가 변화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 시기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뭐 간밤에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체 인력의 4%, 전 세계 인력의 4%를 해고하겠다. 약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해고 소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AMD 리사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 기회를 맞춰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쪽, GPU 쪽이 약간 좀 삐끗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GPU 생산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AMD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가 우리에게 정말 큰 기회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런데 AMD는 이렇게 인력 해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세가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요? AMD의 주가 하락세 나왔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세 나왔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애플입니다. 보시다시피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다만 오랫동안 선거 기간 동안 쉬어갔던 애플의 주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듯 합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상승 탄력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사실 이보다도 더 좋았던 게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부진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하면서 14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AMD 해고 소식을 전했죠.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하면서 139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간밤에 월가에서 약간 투자 의견이 변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참 복잡한 기업입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만약에 중국 측에서 10조 위안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스타벅스 주가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중국 내에서 꽤나 큰 매출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이렇다 할 매출이 조금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번 아틀란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백투 스타벅스 계획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금 스타벅스가 내놓은 연말까지 계획이 너무나도 높다라면서 막상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한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어제 저희가 같은 시간에 넷플릭스가 내놓은 저렴한 광고 요금제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부분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월가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로 인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비관론이 악화됐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팬데믹 기간 동안 급하게 올라왔던 넷플릭스, 물론 이번 해에도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간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여전히 우수하다라면서 머스크가 백악관의 주요 자리를 차지했는데 앞으로 AI 이니셔티브 추진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스타벅스, 넷플릭스, 테슬라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진했던 기업들도 있고 상승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던 스타벅스 결국은 장 막판에는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 1% 넘게 상승하면서 $830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테슬라입니다. 오늘 장중 내내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던 테슬라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도 했는데요. 0.5% 넘게 상승하면서 $330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특징주들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만나보고 가실까요? 스포티파이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가 당연히 반응이 왔고요.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테마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 쪽인데요. 로켓랩입니다. 일단 종목명에 로켓이 들어갑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로켓랩은 지금까지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발표했던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주당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긴 하지만은 시장의 점수는 후했습니다. 성장했네라는 요 한 가지만으로도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간밤에 폭스바겐과 58억 달러의 합작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가는 사이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테슬라 올라가면서 오히려 최근 시장에서는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함께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사업은 순항 중인 듯합니다. 이렇게 폭스바겐과 함께 합작 투자를 발표하면서 주가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좀 부진했던 기업도 있습니다. 스피릿 에어라인즈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쟁사 프론티어 그룹 홀딩스와의 합병이 실패될 것이다. 몇 주 안에 스피릿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험도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바그룹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메이플베어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꽤나 깊었는데요. 스포티파이입니다. 11%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긍정적인 실적에 반응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비안입니다. 13%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가가 $12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음 기업 함께 만나보시죠. 네, 로켓랩입니다. 2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네 번째 기업 함께 만나보시죠.
네, 로켓랩에 이어서 스피릿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5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방에 대한 제한이 없는 뉴욕 증시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에는 굉장히 급격한 급락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메이플베어 같은 경우는 11% 넘게 하락하면서 43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밤 있었던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경제지표 오늘 새벽에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CPI 수치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직전월 대비해서는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폭 안에 들어오면서 크게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의 변동성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변동성이 컸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역시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였고 근원 물가는 석 달째 전월 대비 0.3%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에너지 지수는 보합을 보인 반면 식료품 지수는 전월 대비 0.2%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CPI에서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주거비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주거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로는 4.9% 상승하면서 주거비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의 절반 정도를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준은 주거 인플레이션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인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는 0.3% 상승하면서 9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또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는 연준이 중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CPI가 나온 이후로 시장에서는 다음 FOMC 때 다시 한번 스물컷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높였고요. 이 패드워치의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 12월 돼서 금리가 현재보다 25bp 떨어질 가능성이 78.9%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58% 부근이었기 때문에 CPI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번 FOMC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 M7 종목들 사실 보합권대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도 포함이 됐는데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차기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테슬라 주주들은 기뻐해야 되는 소식일까요? 혹은 슬퍼해야 되는 소식일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잘 나간다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테슬라 이외의 사업이나 다른 쪽에 머스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보통 주주들은 불안에 떨기 마련입니다. 실제 과거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에도 테슬라 주가에서 해당 움직임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에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를 인수하는 동안에도 테슬라 주가가 실제로 부진했었습니다. 또 머스크의 경영 참여 부진은 2018년 급여 패키지 무효화 소송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해당 이슈는 올해 초에 다시금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때문에 올해 초 다른 메가캡 주식들이 오를 때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다만 시장은 머스크뿐만 아니라 이 해당 정부 효율부에 이 라마스와미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사실이 부담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일부 월가 분석가들은 규제 완화 작업이 머스크의 개인 회사인 스페이스X나 뉴럴링크를 포함해서 테슬라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만 반대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리치몬드 대학교 법학 교수인 칼 토비아스는 정부 효율부 업무가 머스크의 개인 사업 대부분과 명백한 갈등 소지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동안 머스크가 혐오해왔던 법규나 관료주의가 있는 연방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스크는 이미 그들과 수많은 갈등과 소송을 벌여온 사람으로서 본업에 영향이 없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끈다는 소식을 놓고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반응할지 당분간 주가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테슬라를 향한 월가의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이기만 합니다. 목표 주가 줄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현재 테슬라의 목표가와 이 월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상치 목표가가 30%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까지 벌어졌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최대 폭의 현재 목표 주가 차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가의 시각이 너무 긍정적인 것은 아닐지, 현재 주가가 혹은 너무 저평가된 것은 아닐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추이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리콜 소식이 간밤 또 전해졌습니다. 장 막판에는 그래도 테슬라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구동력 상실에 관련된 결함이 확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리콜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이버 트럭의 리콜 소식은 이 미국 도로교통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차량의 구동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인버터 부품 결함이 있다라고 전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생산된 차량 일부를 리콜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버가 토크를 일으키지 못하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의 토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구동력을 잃게 되고 갑자기 멈춰버리면서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이 테슬라가 제출한 리콜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 8월에 먼저 이와 관련된 이슈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조사에 착수를 해보니까 실제로 드라이브 인버터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해당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5건의 또 다른 소비자 신고가 확인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해당 문제로 인한 차량 충돌이나 사망, 부상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리콜 대상 차량은 전체 생산 차량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큰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요. 중요한 건 작년 말에 이 사이버 트럭 출시하고 나서 아직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6번째 리콜이라는 면에서는 약간의 물음표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리콜이 지속적으로 이 사례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안정성과 함께 계속해서 대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마존이 또 간밤 가지고 온 새로운 소식도 있습니다. 테무와 쉰,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중국의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아마존이 지금까지는 전 세계 이커머스를 장악하는 말 그대로 공룡 기업이었는데 중국에서 최근 저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많이 부상하면서 아마존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마존이 오늘 가지고 온 소식은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웹스토어를 오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웹스토어의 이름은 아마존 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의료나 가정용품, 전자제품 이러한 상품들을 $20 이하의 초저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존 홀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다양한 상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짜리 속눈썹 컬러기라던가 $3짜리 네일 드라이어 같은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마존의 전 세계 판매 파트너 서비스 담당 부사장인 다르메시 메타 같은 경우도 아마존은 판매 파트너와 협력해서 초저가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언급드렸던 중국의 테무와 쉬인, 최근 2년 동안 의료나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초저가 판매를 통해서 미국 안에서도 입지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영국 마케팅 회사가 한 조사에 따르면 테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3명 중 1명으로 응답자의 34%에 달할 만큼 이커머스가 빠르게 장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에 맞는 대응책을 일단 아마존이 내놓은 것 같은데 이 초저가 상품에서 다시 한번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해당 움직임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습니다. 93,000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어제 이 시각 기준으로 89,000달러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하루 사이에 4,000달러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10만 달러로 지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졌던 건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의 대선 그 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소식이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안에서 긍정적인 가격 촉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빅 이벤트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 지금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놓고 시장은 계속해서 탐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중국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완화를 해라라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차기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으로는 중국 정부의 이 규제 완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17년부터 ICO를 금지했고 2021년부터는 비트코인의 채굴과 그리고 거래를 모두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 쪽의 자금을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된다면 시장 안에 강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중국 쪽의 시장이 오픈되지도 않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93,0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현재 글로벌 자산 기준으로는 7위권까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피트, 머스크 도지 장관님 물가는 천정부지. 파월이 어떻게 될까요? 좀 궁금한데. 왜냐면 머스크도 옛날에는 트럼프를 헛소리한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머스크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파리 기후 협약을 또 탈퇴할 게 뻔한데, 그렇죠? 이번에는 머스크의 생각이 그럼 그때랑 또 다르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번엔 트럼프의 손을 들 것인지 궁금하고,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파월도 처음에 시작은 트럼프랑 같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 근데 지금은 뭐 자기가 2026년 이후에 임기가 끝나면은 재임명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가. 근데 또 머스크도 그렇게 됐으니 파월하고도 또 이게 또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예측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해주면은
트럼프는 주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되게 애매한 입장이었을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우리 편이다 이랬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해버리니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람과 적과의 차이가 정말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도 그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했을 때 보우먼이라는 그 공화당의 그 여자 이사는 야망이 있어서 그런지 혼자 반대를 했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넌 금리 인하를 하니 이랬는데 이제 당선인이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또 금리 인하가 좋거든요. 지금은. 그럼 또 말을 바꿀 것 같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경제가 안 좋은 반증이 아니라 야 너 그래 지금 우리 그 경기 살려야 되니까 금리 인하 잘했어. 그럼 또 이제 파월이 말 잘 듣는 그러니까 말 잘 듣느냐고 하기도 좀 그런데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분리된 어떤 저기거든요. 두 개의 객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뭐 임명을 해서 상원의 은준 절차를 거치는 거긴 하지만 경제 대통령이라고 아예 따로 빼놓은 거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907년대 세계 경제 미국 경제 대공황 그때 무너졌을 때 그때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둘이 동등한 관계라고 봐야죠. 근데 트럼프가 워낙에 자기가 흔들어대고 이러니까. 근데 또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만약에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피는데 막 모든 지표가 좋아져. 그러면 트럼프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임기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또 말을 바꿔가지고 자, 이 사람은 제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뭐 다툼은 있었지만 2026년 이후에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할 사람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어떻게 될지 좀 가봐야 알겠죠. 참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자, 일단 핵심 CPI. 이게 핵심이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그 언론에는 헤드라인 CPI가 먼저 나오거든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헤드라인 CPI. 뭐 PPI도 똑같아요. 헤드라인 CPI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음식료 그다음에 에너지를 뺍니다. 변동성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음식료, 식료품을 뺐는데 그것보다 더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그 무슨 얘기예요? 음식료랑 식료품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다른 서비스 가격들이. 무슨 의료 서비스니 무슨 뭐 자동차 보험이니 뭐 그런 서비스 가격들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슈퍼코어가 되면 거기서 이제 주택 가격 지수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처음에 보도되는 뭐 2.6이니 뭐 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헤드라인 CPI로 모든 거를 다 합친 물가 지수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을 빼면은 코어고 거기서 이제 주택 가격까지 빼버리면 슈퍼코어예요. 그러니까 슈퍼코어는 딱 슈퍼 근육. 그러니까 딱 서비스 지수만 남은 거예요. 미국이 서비스업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비용 그것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코어는 서비스 비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코어는 음식료랑 식료품을 제외한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 슈퍼코어입니다. 검정색이 코어. 그렇죠? 검정색이 코어, 초록색이 슈퍼코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헤드라인 CPI에서 제한 거죠, 계속. 주택 가격하고 음식료, 식료품까지 제하면 이 초록색이 나오고 음식료, 식료품만 제하고 주택 가격은 포함된 거는 검정색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꺾이고 있죠. 살짝 꺾이고 있는데 그 수치가 이 그 MOM 전달 대비랑 YOY 전년 대비가 있는데 전달 대비로는 0.314 그리고 지금 초록색 기준이죠. 슈퍼코어 기준으로. 그리고 이 지금 그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37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코어 기준으로 하면은 뭐예요?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간 거 있죠. 뭐 2.6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죠. 그게 전년. 그러니까 2023년 10월 대비해서 2023년도 10월 달 물가 상승률이 2.6%인데 그게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뉴스 지금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 2.6이라는 수치에 비해서 슈퍼코어 수치는 상당히 높죠, 지금. 그건 2.6인데 얘네는 지금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지금 4점대예요. 이거는 전달이고 전년 동기로 나간 게 2.6인데 이건 지금 4.3이에요. 그러니까 코어는 3.3 그리고 슈퍼코어는 4.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6이라고 나간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이 얘기는 뭐예요? 헤드라인 CPI에는 음식료, 식료품,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하나씩 제외해 볼까요? 음식료랑 식료품을 제외해가지고 코어가 됐어요. 그때 3.3으로 올라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음식료, 식료품 가격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음식료,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렸더니 3.3으로 치솟아 버려요. 2.6에서 거의 0.7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가격 지수는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슈퍼코어, 주택 가격도 빼자. 그러면 서비스 가격은 더 오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보다도 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월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슈퍼코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202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로 들어서기까지 상당폭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코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77%나 상승해서 헤드라인 CPI 대비하면 거의 2배가량이에요. 그렇죠? 2배가량, 2배가 돼버리면 5점이니까 2배는 안 되니까 2배가량 정도 되죠. 그러니까 슈퍼코어는 이렇게 높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물가 상승이 뭐 안정이 됐다고 안심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정말로 안심이 된다면은 B컷을 또 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B컷을 또 쳐버리면은 이게 서비스 가격 지수가 폭등해버리면은 물가가 또 들썩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보고 있을 겁니다.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지금 서비스 가격 지수가 치솟는 모습이 지금 월등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지금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레스 제외한다. 푸드 앤 에너지.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게 그게 코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3.3. 아까 전에 여기서 또 주택가격 지수가 제외하면 4점대로 올라가 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3.3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내리막을 걷는 듯 하다가 다시 뭔가 이게 머리를 탁 드는 모습이 여기 포착이 됐죠. 그렇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7%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7% 거의 가까이 갔다가 쭉 6, 5, 4 내려오고 있었는데 3%대를 앞두고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버리는 이 모습. 그리고 이걸로 보면은 이게 지금 53개월일 겁니다. 그렇죠? 202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5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이에요. 물론 저 때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저 때 마이너스가 났던 데게 3달이 있었고 그 뒤로 지금 53개월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료품, 에너지, 주택을 다 제외하고 이제 주로 서비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서비스 그 미용업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오른 거야. 이발비도 급등한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가가지고 그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는다 아니면 마사지 서비스 뭐 이런 거 엄청 오른 거예요. 지금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저기죠. 90년대부터 2024년이니까 몇 년간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자, 지금 요게 이 렌트랑 임대 가격인데 요거는 지금 상당폭 꺾여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음식료, 식료품 가격 지수 그리고 지금 그 저기를 제외하면은 식료품 지수를 제외하고 주택 가격까지 제외하면은 이 슈퍼코어 지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4.4로 올라가죠. 다시 또.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안정됐다는 거예요. 일단 주택 가격 급증은 잡혔죠.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 고점을 찍은 게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중반입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완전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렌트비나 이런 임대료가 잡혀가고 있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헤드라인 CPI보다 그리고 코어 CPI보다 슈퍼코어 CPI가 절대 수치가 높은 거죠.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임대료는 꺾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헤드라인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처음에 다 먼저 뭐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뭐 CPI가 발표가 됐는데 2.6으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게 이제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그 뉴스 타이틀에 등장하는 CPI예요, 이게. 이게 지금 MOM하고 지금 YY가 있는데 MOM으로는 0.2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6이 올랐는데 자, 요것도 지금 살짝 지금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시. 그렇죠? 살짝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금 가파르기가 이게 더 가팔라요. 이게 덜 가팔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뭐 저기 코어 CPI 올라가는 각도가 더 가팔르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식료품 지수, 주택가격까지 다 넣으면은 이 가파르기가 완만한데 그걸 빼면 가파르기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경사가. 그 얘기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드렸던. 이걸 다 합하면 음식료, 식료품, 주택가격 지수는 상당 부분 지금 덜 올라가서 각도가 예리하지 않은데 거기서 서비스업 지수까지 포함해버리면 각도가 예리하게 지금 꺾여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죠. 어쨌든 그걸 다 합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드캐리한 거는 서비스 가격 지수고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하드캐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끌어내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역할을 했으나 서비스 가격 지수가 너무 하드캐리를 해서 올려치는 바람에 헤드라인 CPI조차도 일단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시 또 그려놓은 건데 뭐 여기서 세부 지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의료 서비스 지수가 지금 9월 달에 0.4% 상승했고 한 달 동안 0.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미용 뭐 이런 서비스 얘기했지만 의료도 서비스죠. 그러니까 병원비도 올랐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올랐고 그다음에 의사 서비스가 또 따로 있는데 의사 서비스가 10월에 0.5, 처방약 지수도 한 달 동안 0.2% 상승했습니다. 중고차 및 트럭 지수 또 0.3% 상승에 이어서 10월 달에도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랐어요. 그리고 항공사 요금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항공사 요금이 한 달 동안 3.2%가 올랐거든요. 물론 이게 뭐 보잉사의 파업도 있었고 플로리다나 이런 데 허리케인이 온 것도 영향도 있었는데 지금 항공기 비행 요금이 무려 3.2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의류지수가 전월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10월 달에는 1.5% 하락을 했지만 개인 관리 및 교육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습지, 미국도 구몬 학습을 합니다. 구몬 학습지. 일본에 구몬 학습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 비용, 뭐 의사한테 진료받는 비용, 머리 깎는 비용 이런 것들이 급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 가격은 안정됐지만 주택에 살면서 쓰는 서비스 비용이 급증을 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시 또 나오죠. 올 아이템이 다 있는 게 까만색이고 코어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뭐 푸드, 에너지, 그리고 코어 굿즈, 코어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나오다시피 이 제외를 하면 할수록 절대 수치가 올라오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CPI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보다 거기서 주택 그리고 뭐 에너지, 식료품을 쳐내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의사한테 받는 서비스, 승무원한테 받는 서비스, 미용원한테 받는 서비스 그 가격에 대한 대가, 지불 비용이 올랐다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정이 안 되면 물가가 또 들썩일 염려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또 똑같이 그려놓은 거죠. 지금 이것도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거랑 그렇죠?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거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요겁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이 지수는 무려 4.8이네요. 4.8 그렇죠? 이 에너지죠. 푸드는 초록색이 요것만 뺐네요. 에너지만 제외한 거예요. 에너지만 제외하고 소비자 서비스 지수를 했더니 전년 대비 무려 4.8%입니다. 지금 서비스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연료 비용은 떨어졌는데 서비스 비용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것도 지금 밑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코어나 슈퍼코어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만 보고 안정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장은 보겠습니다. 네, 쭉쭉 넘어가서 바이든하고 해리스만 보죠. 바이든하고 해리스 정권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보였던 물가 상승 속도의 거의 3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거죠. 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트럼프를 다시 그리워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무슨 이민 정책이고 낙태고 그게 아니에요.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급증하니까 다 돌아선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이것을 뭐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재선할 수는 없지만 다음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이 지표를 안다면 물가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뒤에도 나와 있는데 머스크 왈 따라와. 나 도지 장관 달고 화성 갈 거니까. 네, 간밤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랠리가 멈췄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쉬어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서 신소 소장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넘게 증가세를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봤을 때는 2.6%대라고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을 했고요. 시장도 환호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괜찮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코어 쪽, 헤드라인 쪽은 어땠을까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증가세를 보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전체 차트를 보시면요. 2020년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물가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꺾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흐름이 보이시나요? 우하향하는 흐름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FOMC나 페드 측에서는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노이즈 그 이외에도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과 기업을 봐야 할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꺾이고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랠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2025년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에버코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이 2025년 5대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에버코어는 간밤에 탑5 아이디어즈를 공개를 했는데 애플의 목표 주가를 $300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300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무엇보다 AI 쪽에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아이폰 17까지 계속해서 아이폰의 성장세는 이어질 거다라는 게 탑 헤드라인이었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도 두 자릿수의 성장, 그리고 웨어러블 부분에서도 한 자릿수 후반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도 꽤 괜찮긴 하지만은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꽤나 높습니다. 하나 일을 팔아도 결국에는 남는 게 많은 게 이 서비스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애플의 서비스 부분의 수익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우리가 봐야 할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엔비디아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켓워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제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기까지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60억에서 이번에 390억 달러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를 이것으로 봤는데요. 반도체 훈풍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한다면은 그래도 AI 쪽 산업이 여전히 괜찮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이에 따라서 그 이외의 기업들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AMD 주가가 함께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그 이외의 업종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차트를 보고 갈 텐데 이 파란색 차트는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고요. 검은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ETF 쪽의 차트입니다. 언젠가부터는 동행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또 다시 디커플링 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AI 쪽에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오르고 소프트웨어 쪽이 함께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때에는 반도체가 먼저 올라가고 후발주자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줬는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팔란티어 빼놓고는 사실 소프트웨어 쪽 이야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팔란티어 주가는 하루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반면에 엔비디아 주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디커플링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포모가 왔다라면서 단기 조정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물론 반도체 오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엔비디아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은 소프트웨어 쪽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자금은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미주 증권 측에서는 포모가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간결한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과매수 상태가 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다소 강력한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특히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결국에는 4분기에 소프트웨어 쪽이 원래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시기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연말 때 보통 합니다. 연말 때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도 강세를 보였던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또 때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버코어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선거 랠리를 소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연말까지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가 현재 조금 랠리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에버코어 측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좀 선거 랠리로 인해서 급하게 올라온 시장 안에서 약간의 좀 소화는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다. 이제는 반도체 시간에 다시 한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주도주는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뉴욕 증시로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반도체가 오르고 소프트웨어 쪽이 함께 오를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한국 증시에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그러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를 팔아치운 반면에 어제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산 기업이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의 사인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 만나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로
이 소프트웨어 쪽이 갈지 혹은 반도체가 갈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함께 갈지 여러분들 그 여부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인은 하드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국내 시장의 바닥이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지 매일매일 이제는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에 하락을 더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6% 낙폭을 키우면서 2,400선까지 내려갔고요. 개인이 홀로 샀지만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3% 가까운 낙폭이 나오면서 결국 700선 아래까지 내려갔고 689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7% 넘게 낙폭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0%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안에서만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정말 4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8월 이후로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17조 원 넘게 매도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부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이제 TSMC의 4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부진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은 어제도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수혜주들 관련해서 그나마 이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보다도 신저가 종목들이 훨씬 많이 나왔던 하루였지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이슈와 모멘텀으로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가주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처셀이 10%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조인트 스템 FDA 승인 이슈를 가지고 지난 몇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52주 신고가 안착을 해줬고요. 이 윙스풋 같은 경우도 12 발행 결정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되어주면서 어제장에서 6%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외에 좀 이슈 단으로 묶어서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해보자면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사실 대응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리고 이 트럼프와 관련된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주들 어제 상한가 휴림 로봇이 들어갔죠. 유진 로봇과 로보로봇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경호의 로봇계 한마디로 이 로봇 개가 하나의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백악관에서 포착이 되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됐다는 소식이 또 국내 증시 시간대 전해지면서 이 스페이스 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상한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바로 상한가 치킹을 했었고 미래세 벤처투자도 25% 가까이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 X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페이스 X에 대한 투자 이력이 있는 지주사들 그리고 벤처투자 관련 기업들까지도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종목들 다양하게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이 합작사 설립 소식으로 어제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에코캡이 30% 상한가, 대원화성도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리비안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종목만 오름폭을 보였지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부진함을 이어가야 되는 걸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우리만 떨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 투심이 악화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기여를 하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안에서 좀 찾으려고 했죠. 밸류업 때문에 혹은 금투세 때문에 안 가는 거다 생각을 했고 이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빨리 어떤 방안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밸류업과 금투세 이슈가 모두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부진한 이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됐던 첫 번째 이유로는 트럼프 당선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보편 관세를 최대 20%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라는 소식,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향한 의존도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8% 정도까지 미국을 향한 의존 무역 수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을 향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라는 부분은 기업 차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칩스법이나 IRA와 같이 국내 이미 대형 이 기술사들, 대형 그룹들이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철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대중 관련된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라던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가져갈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절 때 보여줬던 미국의 고금리 충격 사태 때 보여줬던 수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결론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악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외인들의 셀코리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어있는 수급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점검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리스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낸드나 디램 가격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어제장에서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최근 4년 5개월 내 최저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 해답을 미국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상황을 놓고 본다면 주요 인물들로 시장이 다시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주요 인물 바로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의 추가 수혜가 나왔는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앞으로도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트럼프에 크게 베팅해서 성공을 한 머스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이 돌아갈 차례입니다. 사실 머스크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산업군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펼쳐왔었죠. 그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군만 봐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그리고 XAI나 플랫폼 사업인 X, 뉴럴링크까지 다양한 산업군을 걸쳐서 머스크가 받아갈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뭐 우주항공만 볼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섹터 단에 나눠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계속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차기 행정부의 수장 타이틀까지 달게 된 만큼 미국 안에서는 더 주요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 일론 머스크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지를 같이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테슬라와 같은 주력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는 게 결론적으로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고요. 다만 일론 머스크는 국내에서 테슬라 이외의 모멘텀도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른 산업의 여러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일정들, 주요 일정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수능일입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가 늦게 개장을 하게 되는데 개장 때까지도 이데일리 TV와 여러분들 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간밤에 CPI 미국 쪽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큰 반응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다만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와 고용 쪽의 데이터 새벽에 나오는 만큼 해당 데이터까지 잘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한국 증시 개장까지 이제 약 3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참 불안하고 또 걱정부터 앞섭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더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간밤에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106선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증시 상황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거의 관망 기조가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S&P 500도 강보합권,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빠졌습니다. 1% 넘게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1% 넘게 하락을 한 것은 결국에는 전체 시장 지수 대비해서 크게 언더퍼폼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테슬라 강보합권, 애플도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가운데 달러 인덱스 보시다시피 106선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다시 한번 불안합니다. 어제도 마감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 총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더욱더 살 이유가 없어지겠죠. 원화의 환율 자체가 큰 메리트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지 보고 가는데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유효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직도 강력하고 앞으로도 강력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드 스윕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이제 공화당이 모두 다 장악을 하게 됐는데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다라는 의미는 정부 정책 자금의 집행이 더 쉬워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이 계속해서 펼쳐왔던 정책들 여러분들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간밤에 93,00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만연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트레이드 세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는데 연준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멈추자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가는 기업들 꽤나 많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5% 넘게 상승세, 소프트웨어 쪽 꽤나 잘 가는데 어도비가 1.1%, 팔란티어 1.4%, 오라클도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보시다시피 칩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1.3%, AMD 3% 넘게 내렸고요. 퀄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넘게 상승 탄력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강력했던 업종이 있는데 소비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2.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테슬라도 0.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쉬어갔던 M7 기업들도 있습니다. 알파벳 1.5% 넘게 하락세, 메타가 0.8%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그렇다면 어떤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에버코어 측에서 2025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이 변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 하향되기도 했습니다. 매도 쪽으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는데요. 백투 스타벅스 계획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넷플릭스는 다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미디어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조정 흐름을 받아왔던 미디어 그룹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넷플릭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은데요. 제프리즈 측에서는 넷플릭스가 최근 내놓은 저렴한 광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비관론을 약화시켰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간밤에 1% 넘게 상승 달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대단합니다. 정말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거 이후로 주가가 40%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사실 테슬라가 오늘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 끌어올렸는데 웨드부시는 테슬라가 여전히 우수한 기업이다라면서 이 머스크가 백악관의 주요 자리를 차지했고 앞으로 AI 이니셔티브 추진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구루들의 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펠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랠리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넬슨 펠츠는 억만장자 투자자들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간밤에 CNBC의 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나무는 하늘까지 자라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라는 일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그 말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 약간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무언가가 이 랠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면서 현재 선거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들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이외의 국제시장이 지난주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함께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다만 미국은 여전히 1등이고 세계 1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 랠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랠리를 깨뜨릴 무언가가 나타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인사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연준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완화적이다라면서 현재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있고 연준 목표치 2%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의 속도나 횟수를 말하기에는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나온 CPI 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내년까지 빠르게 3.25%대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달라스 연준 총재는 매파적인 스탠스도 아니었고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도 아니었고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AMD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쪽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슈가 만연한 상황인데요. AMD가 직원의 4%를 감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사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원의 4%를 줄이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 직원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영향받는 직원을 존중할 것이고 이 과정을 존중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30일에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무려 11%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80에서 85%의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가 80에서 85%를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AMD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MD가 10월 30일 날 이렇게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직원까지 감원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나머지 점유율도 지금 좀 불안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효율성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하는데요. 실적 발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래도 회계적으로 조금 효율성을 감안해서 직원을 감축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상황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해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사만저자 공포 속에 국장 탈출, 코인 미국 장가는 투자자.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다 2% 넘게 또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2,500선 아래로 내려온 게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엊그제죠. 근데 이제 2,400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까지 올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싸늘하고 약간 이제 공포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뭐 아직 패닉까지 뭐 발생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거 우리 시장이 정말 이러다가 흔한 말로 폭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공포감들이 슬슬 느껴지실 법합니다.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바닥에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준비했다가 반등 시작하면 이제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바닥을 모르면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도대체 코스피가 또는 코스닥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 바닥을 가늠할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워낙에 팽배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익률 꼴찌 이런 그야말로 오명이죠. 이런 것까지 상황인데요. 역시 현재로서는 가장 큰 직접적인 문제는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거. 코스피에서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1조 5천억 넘게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의 계속된 순매수가 아주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사례에서 우리가 봤듯이 결국 이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어떤 이 한계, 즉 너무 수출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보호무역주의를 좀 주장을 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겠냐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며칠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또 불까지 질렀습니다. 한국과 대만 등 미국에서 흑자 많이 내는 나라들 피해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요.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불안감을 더 좀 조장하고 있다 봐야 되는 건데요. 이제 좀 냉정하게 시장을 이제 봐야 되는 타이밍이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뻔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 시장의 좀 문제점들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경제 구조, 수출 구조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요. 바꿀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우리 투자자들이 미장으로 좀 옮겨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신뢰 상실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문제 폐지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제 시작인 겁니다.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 투자자들이 내가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데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계속 다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과도한, 그러니까 부풀리기식 이런 IPO 제도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과도한 인적, 물적 분할에 따른 기업들의 본질 가치 훼손 문제 등등등. 투자를 믿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우리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은 성장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주주원화 정책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거 외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빤한 얘기입니다.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일 뿐이고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투자자들은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 사례를 보더라도 당연히 국민연금이 고갈 문제 때문이라도 수익률을 높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결국 그게 우리 투자자들이 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결국 문제점도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솔루션도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 고려인 얘기인데요. 어제 결국은 최인범 회장 기자회견 갖고 유상증자 철회했죠. 어떻게 보면 이미 예고됐던 수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강행을 한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그래 많이 하세요라고 할 것도 아니었고 이미 뭐 여러 가지 경고를 했죠. 그리고 이미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 또 이제 고려안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이런 뭐 기관들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강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회장이 내놓은 거는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겠다. 이제 여기 승부수라는 표현까지 달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승부수가 될까요? 최 회장이 승부수를 이걸 던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시장에서 최 회장 측의 편을 들어서 이제 앞으로 열릴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고 지지를 할지 현재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상상자들에 대한 생각, 시장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과거 같이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이제 다 알다는 얘기죠. 뭐냐면 미국 시장 투자를 하면서 미국 주식들이 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걸 보고 거기서 수익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투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려한 사태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시주총 뭐 날짜가 확정이 되면 이제 얘기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의장직 사퇴하고 뭐 주주들, 뭐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캐스팅 보터들의 마음을 사겠다 이렇게 나서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지는 현재로서는 의문부호가 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테슬라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40% 가까이 올랐죠. 이렇게 단기 폭등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포모라고 그러죠. 이제 편성하지 못해서 느끼는 왠지 괜히 손해 본 것 같은 이런 느낌. 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번 주가 급등에 편성하지 못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라고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찾아내신 게 ETF입니다. 즉 테슬라를 편입을 많이 한 ETF들이 과연 뭐냐? 이제 그걸 들어가면 이 테슬라의 향후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표를 한번 볼까요? 국내에서 출시된 ETF 상품 중에서 테슬라 편입비율이 높은 상품들만 좀 모아놓은 건데요. 보면 29.78%까지 있죠. 그러니까 큰 거는,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거는 저런 뭐 타이거랑 코덱스 ETF들이 근 30% 가까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상품들도 대략 한 4, 5% 정도 테슬라 편입이 좀 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따진다면은 좀 과도하게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 상품일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테슬라가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품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머스크가 예상대로 막강한 좀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정부 이 효율 위원회, 효율부라고도 얘기를 하대요. 여기 수장이 또 이제 내정이 돼서 실제로 이제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게 사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3조 달러나 줄인다라는 거, 이게 분명히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청사진, 로드맵을 내놓는 게 2026년까지 내놓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최소한 2년 가까이 남은 겁니다. 1년 반 이상 남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은 특히 이제 이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서 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탈보다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의 이런 테슬라의 단기 급등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ETF 상품으로 좀 포트폴리오 다혹하는 건 분명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기에 너무 매달리시거나 여기에 또 너무 비중을 또 높게 가져가시는 건 또 하나의 리스크를 낳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주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방탄 불핑 온다. 눈높이 올라가는 엔터주. 확실히 4분기 들어서 엔터주들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간에서 지난 2분기 때부터 엔터주들은 4분기 때 반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뭐 증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주 뭐 저도 여러 차례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4분기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을 낳는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이 표를 보면 왼쪽에 이 회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 색깔은 1개월 최근 한 달 주가 상승률. 그다음에 옆에 빨간색은 9월 저점 대비 상승률이죠.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18% 가까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도 10% 전후 최근에 올랐고 저점 대비해서는 근 25에서 30% 가까이 많이들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올랐으면 올해 뭐 충분히 연간 수익률로만 따져도 충분히 뭐 수익률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 나오죠.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제 완전체 애들 이제 나온다는 얘기들 이제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앨범도 좀씩 팔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글로벌 행사 연말이니까 이런 것도 좀 계속 나온다,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분기 실적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3분기 때까지 실적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이미 다 확인이 됐고요. 4분기 실적에서 이런 기대감이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엔터주들은 내년 뭐 상반기, 1분기 적어도 1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또 이제 이런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이 본질 가치에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재료들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다. 엔터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대신증권의 문남중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미국 시장 얘기 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랠리는 이제 좀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트럼프 랠리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미국 증시가 주춤할 수 있는 시기예요. 과거에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에서 2023년 그 S&P 500 지수의 월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11월 달 4.5% 정도 상승하는 걸 보였고요. 네. 12월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그러면은 네. 흔한 말로 산타랠리라가 최근 3년 사이에는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수익률로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4분기 들어서 가장 좀 투자자분들이 좀 오르고 있고라는 민감도가 높은 달은 10월과 11월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10월 달이 가장 강한 거고, 예. 이제 12월로 갈수는 올라는 가되 강도는 좀 축소되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올해는 사실 대선 때문에 조금 특수한 경우긴 한데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짧은 기간에 단기 급등을 했던 거고 네.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란 말도 뭐 했었습니다만 원래도 최근 3년 새만 보더라도 팬데믹 네네. 이후에 보더라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좀 수익률은 네,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조금 더 기대치를 이제 낮춰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만 놓고 보면 일단은 트럼프 관련된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막 수혜주해서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던 데들이 이제 확실히 주춤한 것 같고요. 테슬라는 어제 급락했다. 오늘은 조금 뭐 반등을 했는데 큰 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빅테크들도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CPI 얘기가 좀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의 부합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전달보다 좀 오른 게 자꾸 좀 거슬리대요. 네, 맞는 얘기시고요. 어차피 물가의 경직성이란 부분들이 다시금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강조해드리는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구간,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구간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도 미국의 월간 물가 지표를 보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오르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달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게 비춰졌거든요. 네. 그때도 뭐 이제 금융 환경 보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을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물가가 예전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PC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최근 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2.1까지 내려왔잖아요.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로 2%를 제시하고 있는데 PC 지표가 2.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연간으로 보면 사실 PC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가 2.3, 내년이 2.1, 그리고 2026년 이후부터는 2.0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월, 6월, 9월, 12월 달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데 사실은 이 수치가 매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사실 물가 안정 목표 2%는 사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연준의 금융 여건 하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그 흐름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물가에 대한 시선을 좀 바꾸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정상적인 경로 하에서 지금 잘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미국 증시가 주춤했던 이유가 제가 과거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해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또 12월 달에 FOMC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줄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되 그게 25pp가 될지 50pp가 될지 그거를 결정하는 또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경계감을 가지고 좀 지켜봤던 것 같고요. 15일 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FOMC 앞두고 연준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던 거에 뭐 환호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두 지수가 다우하고 S&P 500은 올랐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 거군요. 근데 사실 이제 인플레 문제가 이 물가 문제가 결국 이제 트럼프 재선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연준이 생각했던 그런 금리 인하 로드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자꾸 이제 의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렇게 뭘 하게 해서 자꾸 뭘 그러니까 물가를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그런 정책들만 죄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우선 좀 시장의 오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요. 아직 트럼프는 당선이 됐고 또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4년 내내 정책에 대한 로드맵들을 시장에 알려줘야 되는 어떤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꺼내드는 정책들은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집권 1년, 2년 차, 집권 3년, 4년 차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보면 감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뒀던 행정부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2년 차 이전까지는 동일한 정책을 쓸 겁니다. 트럼프 자체도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 통화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세,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면 저금리 통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에도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간세라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좀 작게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주려고 하면 달러 약세를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금리는 올라갈 수 없고요. 달러는 약세를 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집권 3년 차 이후부터는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마찰로 인한 예.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긴 해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게 되면 고용시장 내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물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시기가 집권 3년 차 이후라는 거죠. 관세 부과도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관세를 부과를 그렇죠. 해버리면 이게 예. 미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물가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달러는 약세를 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부분은 막 이제 막 쏟아 부을 네. 거니까 달러도 계속 강세로 갈 네, 거다.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렇더라고요. 비트코인, 테슬라, 네. 달러. 이 세 개를 지금 못 갖고 있는 거는 바보다. 뭐 그거 못 갖고 있으니까 나는 네. 포모에 빠졌다 등등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는 있을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집권 초반에는 네, 그렇습니다. 일기 때 봐도 그렇고 네. 굳이 그렇게 가져가서 초반부터 힘을 뺄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연준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0bp 내렸고 네. 내년에 100bp 내려서 이제 대략 3.5%, 3.5% 네, 이제 네, 그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그 로드맵에 큰 어떤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 달러도 지금은 이런저런 들 때문에 강세로 가지만 결국은 네.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서 네. 갈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 좀 되시는 거네요. 테슬라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위원님의 전반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2기의 4년의 전반적인 방향성까지 다들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제를 깔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2.0 시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뭐 네. 흔한 말로 지금처럼 AI 그냥 빅테크 얘네들만 쳐다보면 되는 거지 아니면 뭘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 네. 최근에 자료도 내신 게 있어서 네네. 그 말씀을 좀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뭘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포인트가? 사실 트럼프 2.0 시대에 수혜받는 업종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경제 안보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수혜를 받았던 섹터,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전통 제조업이고요. 두 번째가 규제 완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AI와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트럼프 역시 계속 육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예.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업종들이에요. 철강, 화학, 뭐 기계, 방위 이런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자동차는 전기차 의무화 그리고 내연기관차 탄소 배출권 감축 정책을 폐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철강은 이제 무역합작법 232조를 개정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미국 내에서 조강 생산을 늘리면서 그렇죠. 하겠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편적 관세를 도입하게 되면 그렇죠. 수입되는 물품들의 가격들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에너지는 뭐 석유나 가스 시추, 에너지 생산 규제를 철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중심의 방위 산업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금들이 이제는 미국 기업들의 기속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방위비도 한참 올린다는 얘기 벌써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전통 뭐 화석연료 기반이나 첨단 산업 관련해서 공작기계나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6가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섹터가 예. 전통 제조업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철강만 놓고 보더라도 US 스틸 이제 일본 회사 네. 일본 제철에 넘어가나 마나 그래가지고 네.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에너지, 방위, 그러니까 방산 이쪽은 뭐 저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와닿는 부분인데 철강이랑 화학이랑 기계 이쪽 업종을 말씀하시니까 미국이 그쪽이 뭐가 공장이나 제대로 있는데 뭐 문득 이런 생각마다 맞습니다. 들어가지고 네. 과연 트럼프가 이걸 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미국의 이쪽 전통 소위 말하는 제조 산업 네네. 이쪽들이 과연 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왜냐하면 조선도 트럼프가 조선 얘기를 굳이 꺼냈던 이유도 미국의 조선업이 워낙에 존스법 때문에 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손을 벌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철강, 화학, 기계 쪽도 과연 트럼프가 밀어준다고 그래서 네.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초당적으로 앞으로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를 전 산업에 좀 뿌리 내리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집권 4년 차에 뭐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은 지키면서 이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중 간 경제적 공생관계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조는 중국이 하고 소비는 미국이 하는 그렇죠. 그 구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미국이 공급과 생산, 소비까지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긴 시간을 갖고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중심의 어떤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 패권 유지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기존의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한국처럼 수혜를 받았던 그런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그 이치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진짜 사실 지금 철강이나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우리 업계도 네네. 중국에 밀어내기 때문에 네. 정말 좀 곤혹스러운 상황, 힘들어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미국으로 수출도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이를테면 장기적으로는 녹록치 않을 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게 참 이쪽 업종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두 번째 규제 완화 쪽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금융 쪽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트럼프는 규제 완화라는 부분들을 이제 금융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토드 뭐 프랭크법 대표적으로 아실 거예요. 폐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내 국내 거래가 많은 지역 은행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은행들.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세금 감면이나 인프라 확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은행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은행업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 애들이 미국 은행주들 뭐 이제 JP 모건 이런 애들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규제가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우리 금융주들은 요즘 안 좋아요? 갑자기 국내 네. 얘기하니까 조금. 네. 근데 뭐 위원님 아마 우리 금융주들도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금융주들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그 제가 이런 드린 질문을 아마 똑같은 네네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혹시 한국은행이 이제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님 개선에 따른 은행업의 실적들이 좋아질 여지는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질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 쪽에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부동산 규제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큰 수익원은 부동산 대출로 인한 맞아요. 이자 수입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과거보다는 실적들이 정체되거나 둔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앞서서 좀 반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이 배당 정책들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은행들도 좀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거나 맞아요,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배당에 너무 올인하다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사실 은행의 어떤 체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게 또 먼 훗날에는 좋은 또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 성장성이 약간 그런 훼손될 부분들을 수 있는 좀 여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딜레마네요. 네, 주주 네. 원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네. 것과 성장성을 계속 유지한다. 이건 참 딜레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산업, AI, 반도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요거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압축해서 딱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쪽은 계속 좋다 이거죠? 예, 사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동 산업들이 좋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9년 2월 달에 트럼프가 AI 산업 성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정도로 AI 육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기 때 벌써 그랬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바이든 행정부 때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가 좋았잖아요. 네. 트럼프 집권 때도 상당히 좋을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도체 역시 미국 주도의 분업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지원법 2를 또 추진할 겁니다. 참고로 예. 반도체 지원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획하고 입안했던 법안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일기 때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리 씨앗을 좀 뿌려놨던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모두 다 수혜가 가능하고요. 제가 가장 또 주목하는 게 바이오 의약품인데 네. 트럼프가 약가 인하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국 내 필수 의약품과 관련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 네. 또 의욕도 상당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전략 산업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약가 인하 관련돼서 이슈가 됐을 때 바이오주들 한참 올라갈 때였죠. 바이오 시밀러주들 좀 맞습니다. 좋았던 그런 부분들. 네. 이게 약가 인하에 어쨌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복제약들이 많이 보급되어야 약가 인하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 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앞으로 수혜를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메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도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게요. 근데 하여간 바이오는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고령화 때문이라도 이건 누가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트렌드로. 되든 말든 네. 상관없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분야인 것 네. 같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잠깐 하셔서 그 삼성전자 얘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셔도 짧게 돼요.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삼성전자 어제 5만 원대 겨우 지켰고 네. 오늘 4만 원대 진짜 4만 4자 앞에서 보느냐 마냐 아마 많은 주주분들 또 투자자분들 걱정스럽게 좀 계실 텐데 네. 저도 뭐 사실 낙폭이 가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낙폭이 가대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 포인트인데 그렇죠. 아직은 그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결국 AI 시대를 접어들어서 삼성 자체적으로 보면 좀 뒤처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에 어필할지가 되게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건은 엔비디아향, HBM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수긍할 수 있는 네. 소식들을 좀 전해줘야 그때야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말씀하신 그렇게 대로 되면. 엔비디아 향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시장의 의구심들, 걱정들이 네,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정도로 삼성전자의 HBM이나 또는 결국 그걸 통해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우려되는 성장성이 훼손된 게 아닌 그렇죠. 이런 등등등의 시장의 네. 우려감들이 해소가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반도체 지원법 2 네네. 이제 그렇죠. 트럼프 정부에서 네. 이거에 이제 편성할 수 수 있죠. 있는 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네. 삼성전자한테 또 새로운 큰 기회가 올 수. 그러니까 일단 여건은 인프라는 돼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네, 네. 그 위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참 네. 그거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좀 시간이 주가는 너무 걸릴 겁니다, 매력적인 근데. 건데 네, 시간이 좀 말씀하신 걸릴 대로 겁니다. 네.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이 네. 걱정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피해 업종 아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이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입니다. 네. 뭐 IRA 잘 아실 거고 네.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라는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통령 제드 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달에 전기차 보조금 구매 폐지안이 담긴 법안을 또 발의하기 했기 때문에 그랬죠. 네. 사실 내년도에 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상당히 강조하는 게 트럼프의 또 정책이기 때문에 피해는 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에 그 LG 엔솔이 그 뭐 46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르노, 그 다음에 뭐 저 포드, 그 다음에 심지어 테슬라 뭐 등등등 계속 이제 네네. 단순히 46형뿐만 아니라 이제 LFP 쪽도 계속 뭐 이렇게 수출을 하고 대규모 이런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심지어는 이제 엊그제는
스타쉽 이 우주선에까지 이제 네. 배터리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생각에서는 괜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ABB, Anything But Biden이라고 해서 우선은 바이든의 모든 색채를 다 지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그 지우기 작업 때문에 뭐 전기차 배터리가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역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만드는 법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게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져도 내후년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전기차 배터리를 관심이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들으셨죠? 네. 좀 고생스러운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배터리랑 전기차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 다시 한번 문 의원님 말씀 통해서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능이죠. 이제 곧 아마 시험 시작될 텐데 시험들 잘 보시고 부모님들 우리 수험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9시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